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는 회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도 이번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와 3.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와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경기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폭로하며 한체대 전명규 교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실과 다른 제자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국 군함의 사격 관제 레이더 탐지음이라면서 18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한국과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기계음이라고 일축하며 협의 중단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오늘 밤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일본은 사우디를 꺾고 8강에 올라서 베트남과 4강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정부 소비 증가 효과 등으로 1%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한국은행 최종 전망치인 2.7%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4분기에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요. 정부 소비는 3.1% 증가로 지난해 4분기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2%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건설과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4% 넘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 소비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 소비의 증가율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2박 3일 동안의 북미 실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휴양시설에서 북한과 사흘째 협상을 마무리한 비건 미국 특별대표 일행 차량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스톡홀름 시내 숙소인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이 YTN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비건 대표를 태운 차량은 약 30분 뒤 시내 호텔에 도착해서 귀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건 대표는 협상 성과를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좋았다고 답변한 뒤 서둘러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소식통은 회의가 오전 일찍 마무리된 것으로 미뤄서 양측이 이견을 상당히 해소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탄 차량도 비건 대표가 회의장을 떠난 지 30분 뒤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국에서 열린 남북한과 미국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 등 부문에서 장기적인 협력 등 한반도 상황과 신뢰 구축 방안이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연일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이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서 핵과 탄도미사일 동결을 우선하겠다는 미묘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직후 전화 통화를 가진 한미 외교장관. 미 국무부는 발표 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미와 남북 사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나 제재와 압박의 유지 같은 강조점이 사라졌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북핵 문제 진전을 내세우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as far as denuclearization is concerned, and
We're tal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펜스 부통령 역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대화 낙관론을 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인터뷰들에서 비핵화는 긴 과정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을 줄이고 그 확장 능력을 감수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평안북도 신오리 노동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내놓고 미사일 기지의 공개와 검증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지로 꼽히는 베트남은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후보지라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복합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때 적국이었던 한국, 미국과는 강력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썼습니다. 1995년 수교한 미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20년 새 115배나 성장해 북한의 개방을 설득하는 모델로서 베트남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려잡았습니다. IMF는 현지 시각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3.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월에 3.7%로 낮춰잡은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낮춰잡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의 긴장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경제도 하강 국면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나마 든든하던 수출도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초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여서 정부가 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이라는 진단이 연이어 나오는 와중에도 그동안 정부는 수출만큼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수출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257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 넘게 줄었습니다. 원인은 역시 반도체의 부진이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이번 달에는 감소폭을 28%까지 키운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준 것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처음으로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가동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대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을 또 하고 또 선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에도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다시 늘어야 전체 수출도 증가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수출 규모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이 다른 어떤 주변 여건들과의 영향에 따라서 전체 수출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반전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은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우리 수출의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는 인적자원을 창조, 보유, 유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과 경쟁력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 서비스 기업 아데코가 21일 세계경제포럼 직전에 발표한 2019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51.47로 작년과 같은 30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순위는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미국, 노르웨이 등 4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무더기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고발 사건이 다른 검찰청에 접수됐다며 상황을 보고 병합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꺼내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지적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이라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까지 한 만큼 당분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무대응 전략을 펼치면서 파문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연초부터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지금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손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세금도 다 내고 그 정보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명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유형에 비춰보기에는 개념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탈당은 진실규명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손 의원과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번 당당하게 받으실 것은 어떤지 요구합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검찰 고발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이 되겠습니까? 국정조사라도 해서.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투기 의혹을 검찰 조사만으론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가세했습니다. 손 의원이 탈당했지만 전국 정세는 더 깊어졌고 1월 임시국회 개점위협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검찰 출신의 사법연수원 27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이번에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비의혹 보고를 무시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의혹은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전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폭로했던 의혹들을 1시간 넘게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한 사업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 청탁을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라며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의 구체적인 첩보 일자와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또 예산 횡령과 공직자 불법 감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폭로를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적 확인을 위해 제한된 정보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서 4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 동부지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소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을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제보냐 비위 공무원의 일탈이냐, 해를 넘겨 이어진 날선 공방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A코치는 한 선수에게 훈련 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앉거나 입을 맞췄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는 조재범 전 코치뿐만 아니라 추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명규 교수의 제자들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 전 교수가 안식년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과 수뇌부에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침묵하던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교수는 어제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과 상습 폭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코치의 옥중 편지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승부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리를 알려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조 전 코치를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모두 불에 타고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충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나 화물차가 모두 타고 탱크로리 뒤쪽도 훼손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서울 방향 2개 차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전남 동광양 나들목 인근에서는 목재를 실은 25톤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구급차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에서 트레일러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빈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노숙인이 숨졌고 다른 노숙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의 전기가 끊긴 상태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실화나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춘국도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정릉동에 있는 공공주택 공사장 현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장 사무실 2층이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편과 관련해서 현행대로 의원 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은 현실성 없는 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 정족수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의원 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현재 47명인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은 하되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가 사라진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치 인생이 여기서 이제 중단되면 아마 결사항전을 할 수도 있다. 반발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역구가 줄어들더라도 권역별 비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지만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협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을 위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것을 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독촉에 나선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제는 각 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사리 여당이 자체안을 내놨지만 정당별로 세부 규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을 엽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전현희 택시 카풀 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4개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해서 택시 산업 발전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업계 월급제 도입과 최저임금 확보 등 택시업계 처우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방위성의 최종 견해라는 문서에서 앞으로 한일 간 실무적 협의를 계속해도 사실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사실상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한국 군함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췄을 당시 일본 초계기에 울렸던 탐지음이라며 18초 분량의 음성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 공개하고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자국 초계기가 내놓은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기성용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우승 후보로서 면모를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전 완승의 기쁨도 잠시 축구 대표팀은 중원사령관 기성용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를 안고 토너먼트 출발선에 섰습니다. 공수 조율은 물론 팀의 정신적인 버팀목 역할까지 했던 핵심 선수의 부재에다 2선 공격 자원 이재성도 16강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벤투 감독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황의조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해야 하는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성경을 위해서 꼭 저희가 우승을 해서 꼭 성경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16강전 상대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60계단 낮은 바레인입니다. 역대 전적에서 10승 3무 2패로 앞서 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1승 2패로 오히려 열세입니다. 조별리그 3위로 16강행 열차에 탑승했지만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와 비기는 등 얕잡아 볼 수 없는 중동의 복병입니다. 벤투 감독도 바레인의 역습이 빠르고 강하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Strong players, fast players. Where we should be aware in order to control that moment of the game. 다행스럽게도 대표팀은 손흥민이 합류한 뒤 팀의 공격이 되살아났고 수비 조직력도 갈수록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용의 중도 하차가 위기의식을 불러 선수들이 더욱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표팀이 핵심 선수 공백 위기를 극복하고 토너먼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해 일명 유치원 3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한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들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교육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규정에 대한 반발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황선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교육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폐원 관련 규정입니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원조차 할 수 없게 한 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법률로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운하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까지 에듀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비법인입니다. 법인과 비법인은 설립 취지부터 다르고 운영의 기준도 다릅니다. 당연히 평가도 달라야 됩니다. 대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별도 회계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던 이덕선 이사장.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폐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힌 이 시점에서 유치원의 폐원이 줄지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사립유치원 측의 의견을 이번 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 교육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 실습 나갔던 이민호 군의 사망을 계기로 특성화고 학생 현장 실습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률이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현장 실습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산업체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재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해 경제단체 인사들이 경기도 부천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업체를 찾았습니다.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안전하게만 일한다면야 안전하죠. 주변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교육도 받고? 네. 안전합니다. 2017년 11월 이민호 군 사망 사고 이후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지면서 직업계 고의 취업이 급락하다 보니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안전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잘 인도해 가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기간이 짧건 길건 어떤 형태가 있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이전의 규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현장 실습 학생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근로감독을 하는 것을 법이 바뀌어가지고 쭉 성장해 왔다 이런 사고 생기니까 고용노동 역할은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그거를 빠지게 만든 거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어찌 잘 됐다 아니겠어요? 정부는 현장 실습을 안전 우선에서 선취업 후학습 기조로 바꿀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강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과 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고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직업계고 취업 재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껑충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현재 영하 3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대기질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서울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도 오전과 밤한때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7도, 광주와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목요일 모레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수요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